장례식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관 앞에 서 있었고 눈물로 부어오른 두 눈은 이제 더는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25해를 함께 살아온 사랑. 그 세월의 모든 날들이 이제는 흰 꽃으로 덮인 차가운 나무 상자 속에 묻히고 있었다. 내 영혼의 절반이 함께 땅에 묻히는 것 같았다. 목사가 마지막 기도를 올리던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낸 나는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를 보고 거의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나 살아있어. 우리 아들들을 믿지 마. 심장이 멎는 듯했고 귀에서는 천둥 같은 맥박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야가 흐려지고 나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건 단 두 사람, 내 아들 지훈과 서준이었다. 그들은 관 옆에 굳어서 있었고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차분한 기색만이 감돌았다. 흘리는 눈물조차 억지 같았고 껴안던 품은 차가웠다. 마치 서툰 배우들이 어설픈 연기를 이어가는 듯했다. 그 순간 내 세상은 또다시 산산이 부서졌다. 만약 민호가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이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더 끔찍한 건 왜 내 남편이 나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는가였다. 끝까지 내 이야기를 따라와 달라. 내가 가족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운명이 어떻게 그들에게 값을 치르게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달라. 당신이 내 자리에 있었다면 침묵했겠는가? 아니면 맞서 싸웠겠는가? 하지만 언제나 어둠만이 있었던 건 아니다. 어둠이 오기 전 분명히 빛이 있었다. 25년 전 나는 25살의 평범한 젊은 여인이었을 때 스프링 크릭의 작은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느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나.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허름한 수리점을 간신히 꾸려가던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굳은 살 박인 손과 소박한 꿈뿐이었다. 하지만 우리 둘은 누구보다 부자였다. 진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례식의 날 그 끔찍한 메시지로 내 심장이 둘로 갈라지기 전 나는 가족을 믿었고 사랑을 믿었으며 영원을 약속하는 언약을 믿었다. 내가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25이었다. 그는 잘난 것도 눈에 띄는 것도 없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남자는 아니었지만 내게 그는 모든 것이었다. 스프링 크릭에서 자란 나는 누구나 서로의 사정을 알고 소문이 바람보다 빨리 퍼지는 마을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늘 병약해 병원과 집을 오가셨다. 나는 어린 나이부터 집안을 꾸려야 했다. 식당 서빙, 청소, 이웃의 옷 수선 무엇이든 했다. 삶은 내게 친절하지 않았지만 나는 일찍 깨달았다. 친절 그 자체가 부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민호도 그걸 아는 듯했. 그를 처음 뚜렷이 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약국에서 어머니의 약이 든 종이 봉투를 들고 돌아오던 길. 그의 아버지가 하던 수리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낡은 간판은 삐걱이며 바람에 흔들리고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했다. 그곳에서 그는 엔진을 고치고 있었다. 손과 얼굴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놀란 듯 마치 자신이 눈에 띄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그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차를 봐드릴까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차가 없었으니 말이다. 언젠가 차를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갈게요. 그 작은 대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날 저녁 그는 내가 일하던 카페에 찾아왔다. 블랙커피 한 잔만 시키고는 오래 머물렀다. 나의 삶에 대해 물었고 어머니가 나아지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었으며 책을 좋아하냐고 물었다. 그는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오랜만에 나는 누군가에게
보이는 느낌을 받았. 우리는 마을 광장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자주 만났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것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릴 적 기억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꿈까지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호는 수리점을 넓히고 싶다고 했. 낡은 자전거나 잔디깎기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고 싶다고. 나는 언젠가 마을을 벗어나 바다를 보고 언젠가는 유럽까지 가고 싶다고 말했. 우리는 나무 아래에서 약속했다. 충성, 동반자, 영원한 사랑을. 1년 뒤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식은 작았다. 가족과 이웃 몇 명뿐. 음식은 소박했고 꽃은 직접 꺾어왔고 장식은 빌려왔. 하지만 내가 복도를 걸어갈 때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다이아몬드도 부도 필요 없었. 나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 초기는 쉽지 않았다. 우리는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나는 시장에 내다 팔옷을 꿰매며 돈을 벌었고 민호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물건을 고쳤다. 자전거, 트랙터, 심지어 고장난 라디오까지. 비가 오면 거실 여기저기에 양동이를 두고 물방울을 받아내며 그 소리를 듣고는 우리만의 오케스트라네라며 함께 웃곤 했. 가진 것은 적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 첫 아들 지훈이 태어났을 때 내 가슴은 터질 듯 벅찼다. 그의 눈은 민호를 닮았고 웃음은 나를 닮았. 2해 뒤 서준이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은 완성된 것 같았다. 그 시절은 황금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땐 미처 몰랐다. 민호는 일요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낚시를 갔고 나는 샌드위치와 레모네이드를 싸주었. 저녁이면 그는 아이들에게 기사와 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벽난로 옆에서 옷을 꿰맸. 하지만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잡지 속 그림처럼 완벽할 리 없었다. 지우는 어릴 때부터 야망이 컸다. 왜 우리는 존슨네처럼 큰 집에 안 살아? 왜 차가 없어? 사며 살아. 글은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 민호는 웃으며 우리가 가진 게 차보다 더 소중해서 그렇지라고 했지만 나는 지훈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불만을 보았. 서준은 달랐다. 그는 형을 우상처럼 따라다녔다. 지훈이 우리 집을 비웃으면 서준도 그랬다. 지훈이 돈을 많이 벌겠다고 떠들면 서준도 똑같이 말했다. 나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꿈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가족의 가치를 깨닫게 되리라 믿었.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눈에 번지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훈은 지위와 돈, 더 많은 것을 향한 집착에 사로잡혔다.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민호는 가게에서 일해보라고 제안했다. 책임을 배우길 바랐다. 그러나 지훈은 경멸하듯 거절했. 아버지처럼 고철더미나 고치는 일 안 해요. 난 중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민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그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깨는 실망으로 무거워 보였. 그래도 삶은 계속되었다. 지훈은 도시로 떠났고 서준도 곧 따라갔다. 민호와 나는 작은 집에 남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 하지만 아들들의 방문은 점점 줄었고 전화 통화는 짧아졌으며 대화 속 따뜻함은 사라졌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징조가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건 자부심이 아니라 동정심이었고 포옹은 의무 같았으며 웃음소리는 공허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늘 희망을 품는다.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믿는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늘 희망을 품는다. 나는 틀렸다. 아주 끔찍하게 틀렸다. 내 품에 안겨 울던 아기들, 낚시를 배우던 꼬마들, 무릎이 까져 울던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무덤에 밀어넣을 만큼 깊은 배신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 그땐 아직 몰랐다. 그저 가족이라고 믿었고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믿었. 하지만 이미 그림자는 자라나고 있었다. 우리를 삼켜버릴 준비를 하며 지훈이 21살이 되었을 무렵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나는 똑똑히 느끼기 시작했. 그는 도시의 부동산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말투도 옷차림도 걸음걸이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 집에 오는 횟수는 줄어들었고 오더라도 마치 남의 집에 들르는 듯한 태도였다. 엄마, 아빠. 문가에 기대선 그는 번듯한 셔츠에 닦아놓은 구두 차림으로 말했다. 이 집은 이제 너무 낡았어요. 더 좋은 데로 옮기셔야죠.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쓰렸다. 그러나 민호는 늘 그렇듯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 집은 너를 키운 곳이다. 구석구석에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번쩍이진 않지만 우리 것이야.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다고 중얼거렸다. 서준 늘 형의 뒤를 따르던 그 아이 역시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 그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형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갔. 그 긴장된 방문 중 하나에서 지훈은 우리에게 한 여자를 소개했다. 바로 자스민 알브라이트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람이었. 나는 그날을 선명히 기억한다. 지훈의 검은 차가 우리 흙길 마당에 멈춰섰고 그녀는 빨간 하이힐을 신고 내렸. 흙길에 구두굽이 파묻혔고 반짝이는 드레스가 햇빛을 받으며 번쩍였다. 그녀의 시선은 집을 스쳐 지나갔는데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묻어 있었. 반가워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내 손끝만 겨우 잡았다. 나는 최대한 환영하려 했다. 따뜻함이 거칠애보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최고의 미트로프와 으깬 감자, 오랜 세월 다듬은 요리를 준비했. 하지만 자스민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포크로 음식을 이리저리 밀어내며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지훈의 귀에 속삭였. 그날 밤 그들이 떠난 뒤 나는 지훈이 말하는 걸 엿들었. 다음엔 그냥 레스토랑에 모시자.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 집과 음식이 그에게 수치로 느껴진다는 게 분명했다. 민호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베란다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말했. 돈이 우리 아들들을 바꿔버렸구나, 선이. 이제 우리로는 부족한가 보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 아니야, 그냥 바쁘고 꿈을 좇느라 그런 거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도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아들들의 방문은 점점 드물어졌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만 억지로 내려왔. 비싼 차를 몰고 한 달 수입보다 비싼 양복을 걸치고 우리에겐 필요 없는 화려한 선물을 들고 와 두세 시간 앉아 있다가 떠났. 크리스마스는 해가 갈수록 차가워졌다. 불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던 대신 아이들은 휴대전화에 눈을 고정했다. 서준은 통화하러 자주 밖으로 나갔고 지훈은 시계를 계속 확인하며 마치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빼앗긴 듯 행동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있었다. 나는 이틀을 꼬박들여 쿠키를 굽고 칠면조를 굽고 손수장식을 만들었. 우리 가족의 전통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훈과 자스민이 도착하자 그녀는 소나무와 계피향이 가득한 집안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 이 집 냄새가 너무 오래됐네요. 그녀는 일부러 들리게 중얼거렸다. 나는 애써 무시했다. 웃음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가 잔을 들어 가족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이야라고 건배했을 때 지훈은 겨우 잔을 들어 올렸고 서준은 아예 들지도 않았. 그날 밤 민호는 벽난로 앞에서 불꽃만 바라보다 말했. 그 아이들은 우리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우리가 가진 걸 다 주었는데 이제는 짐으로만 보는구나. 나는 반박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간극은 더욱 뚜렷해졌다. 지훈은 20만 달러짜리 호화주택을 샀고
서준도 도시에 고급 아파트를 장만했다. 우리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그들은 마치 푼돈처럼 이야기했다. 어느 날 지훈이 자스민과 함께 집에 왔다. 그녀는 무심하게 내 집안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이 집을 파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노후주택 대신 멋진 실버타운이 많잖아요. 그쪽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은 내 뺨을 후려치는 듯했다. 은퇴시설, 25해를 피땀 흘려 지켜온 삶, 두 아들을 키워낸 집을 그저 치워야 할 짐처럼 말하다니. 우린 필요 없어.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집은 우리가 지켜온 터전이야. 그러나 나는 보았다. 지훈과 서준의 눈빛을. 그들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더 이상 우리를 부모로 보지 않았다.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로 여길 뿐이었다. 그때부터 압박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집은 이제 $1,000 값어치도 안 돼요. 지금 팔면 제가 돈을 보태서 더 좋은 집으로 옮겨드릴 수 있어요. 편하게 사실 수 있다고요. 민호의 턱은 굳어졌다. 이건 집값의 문제가 아니야. 이곳엔 우리의 삶이 있고 추억이 있고 땀이 배어 있지. 지우는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70이시잖아요. 고집 부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서준도 곧장 거들었다. 형 말이 맞아요. 나이에 비해 무리하시는 거예요. 기계 다루다 큰일 나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들렸지만 그 속내는 너무 뻔했다. 그들의 말에는 사랑이 없었다. 다급함과 욕심만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부엌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낮게 말했다. 뭔가 잘못됐어, 선이. 단순히 성급한 게 아니야. 더 어두운 뭔가가 숨어 있어.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아들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도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 몇 주가 지나고 지훈은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집에 나타났다. 아무 말도 없이 내 부엌을 돌아다니며 벽을 재고는 메모를 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소리치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그냥 감정가를 내보는 거예요. 다 엄마를 위한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뻔뻔함에 말이 막혔다. 내 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듯 존엄을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서준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브로슈어들을 가져와 식탁에 펼쳐놓았다. 환하게 웃는 노인들의 사진이 가득한 은퇴마을 홍보 책자였다. 보세요, 엄마. 간호사도 있고 다양한 활동도 있고 셔틀버스도 있다네요. 거기 계시면 훨씬 안전하실 거예요. 민호는 책자를 밀쳐내며 단호히 말했다. 우린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을 거다. 누구도 우리를 옮길 수 없어. 서준의 얼굴은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속삭였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선이. 우리를 없애려는 거야. 시간 문제일 뿐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이후 불길한 예감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이른 새벽에 일어나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는 출근 준비를 했다. 출근 전 그는 부엌 창가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며 잠시 미소 지었다. 오늘 저녁은 미트로프 어때? 당연하지. 당신 제일 좋아하는 걸로 준비할게. 그가 집을 나서며 내 볼에 입맞춤을 했을 때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나는 몰랐. 그날 오전 감자를 깎으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낯설고 급박했다. 김선희 씨 맞으시죠? 이곳은 중앙병원입니다. 남편분이 심각한 부상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죠? 살아있나요?
나는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작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내 손은 열쇠를 쥘 수조차 없을 만큼 떨려 이웃 도리스에게 부탁해 병원으로 달려갔다. 30분이 한 세기처럼 느껴졌. 머릿속에서는 불꽃과 뒤틀린 쇳조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민호는 안전에 집착하던 사람이었다. 늘 직접 기계를 관리했는데 폭발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내 심장은 또다시 무너졌다. 지훈과 서준이 이미 대기실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난 방금 연락받았는데. 내 목소리는 숨이 차올라 끊어졌다. 그들의 눈빛이 잠시 교차했다. 너무 빠르고 날카롭게. 지훈은 곧바로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요. 의사 말로는 압축기 폭발이라고 해요. 화상도 있고 머리도 크게 다치셨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서준의 눈은 붉어 보였으나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 그는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나를 불렀다. 잠깐만 보실 수 있어요. 단 5분입니다. 중환자실 민호는 수많은 기계에 연결되어 누워 있었다.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온몸에 관과 튜브가 꽂혀 있었. 오직 한 손만이 붕대에 감긴 채 이불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붙잡고 이마를 대며 흐느꼈. 민호, 나야. 여기 있어. 괜찮아질 거야. 제발 버텨줘. 그 순간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손끝에 미약한 움찔, 눈꺼풀의 떨림. 반응해요. 움직였어요. 내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 근육경련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민호가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다는 것을. 3일은 지옥 같았다. 병원 복도에서 쪽잠을 자며 진한 커피로 버티며 매 순간 그의 곁을 지켰. 지훈과 서준은 나와 교대로 자리를 지켰지만 위로보다는 늘 의사와 은밀히 대화하는 데 집중했. 어느 날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 서준, 보험은 얼마나 나오죠? 지훈, 만약 회복 못하면 생명보험금이 바로 지급될 거예요. 내 속은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와중에 그들은 돈을 얘기하고 있었. 둘째 날 밤 지훈은 나를 향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준비하셔야 해요. 아버지 생명보험이 5만 달러고 산업재해 보상금도 있어요. 설령 최악의 일이 생겨도 엄마는 재정적으로는 안전할 거예요. 나는 뺨을 맞은 듯 뒤로 물러났. 난 돈 따위 필요 없어. 민호만 살아있으면 돼. 알아요, 엄마.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냉정한 계산이 번뜩였다. 셋째 날, 의사들은 작은 사무실로 우리를 불렀다. 피곤이 가득한 중년 의사 박준호가 손을 모으며 말했다. 김선희 씨, 유감스럽지만 남편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화상은 감염이 심하고 뇌 손상도 심각합니다. 사실상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에요. 민호는 강해요. 싸울 거예요. 나는 절규하듯 말했다. 설사 생존한다 해도 삶의 질은.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지훈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끼어들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이해합니다. 아버지는 늘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짐, 그 단어는 내 가슴을 찢었다. 그분은 네 아버지야. 평생을 너희에게 바쳤는데 감히 짐이라고 부르다니. 서준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달래듯 말했. 엄마,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치료비, 간병, 엄마가 다 감당하다가는 무너질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울부짖었. 그만해. 돈 얘기 좀 그만해. 지금은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일이야. 그날 밤 나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당신을 놓으라 하지만 난 못해. 들린다면 신호를 줘. 제발. 그리고 분명히 느꼈다. 손가락이 또렷하게 움직였고 입술이 간신히 떨렸다. 민호, 다시 말해줘. 무슨 말이든 해줘. 그러나 그 순간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간호사들이 몰려와 나를 밀어냈. 새벽 4시 37분. 그들은 사망을 선고했다. 나는 무너져 그의 가슴 위에 몸을 던지고 울부짖었. 안 돼. 민호, 날 두고 가지 마. 민호의 죽음은 내 세상을 산산이 무너뜨렸다. 나는 시체처럼 그의 가슴 위에 엎드려 울부짖었고 간호사들이 그를 데려가려 해도 팔을 놓을 수 없었. 내 울음은 병실 가득 메아리쳤고 목이 찢어져라 터져나왔. 불과 1시간 뒤 지훈과 서준이 나타났다. 너무 빨랐다. 준비라도 한 듯 그들은 장례식장 브로슈어와 보험 서류를 들고 와서 낮은 목소리로 분주하게 의논했. 나는 아직 남편의 몸 위에 매달려 있는데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논하고 있었다. 엄마, 지훈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스프링 크릭 장례식장에서 간단하게 치르는 걸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소박한 걸 원하셨잖아요. 빠르고 조용하게 하는 게 맞아요. 빠르고 조용하게. 마치 25해를 함께한 남편을 묻는 일이 단순한 절차라도 되는 듯. 장례는 월요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민호가 원했을 리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늘 이웃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겼다.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어 했. 그러나 장례식장은 썰렁했고 몇몇 형식적인 조문객들만 왔을 뿐이었다. 모든 게 지훈의 지휘 아래 서둘러 진행되었다. 아버지는 번거로움 싫어하셨어요. 지훈은 내가 항의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실은 달랐. 그리고 묘지에서 첫 삽의 흙이관 위로 떨어지던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질 듯할 때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 나는 잠시 무시하려 했다. 이런 날 어떤 메시지가 중요하겠는가. 그러나 계속 울리는 진동 끝에 결국 떨리는 손으로 꺼내보았. 나 살아있어. 아들들을 믿지 마. 숨이 멎었다. 손가락이 얼어붙은 듯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너무 선명한 글자들. 착각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덤 맞은편을 바라보았다. 지훈과 서준이 나란히 서 있었다. 엄숙한 표정. 하지만 그 눈물은 억지로 짜낸 듯 보였다. 어깨에 팔을 둘러주던 그들의 포옹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얼음처럼 차가웠. 우리 아들을 믿지 마라. 내 아들들. 내가 품에 안아 키운 아이들. 그 경고가 정말 민호의 것이라면 그는 왜 아들들을 가리키는 걸까? 아니면 이건 단지 누군가 내 슬픔을 이용해 괴롭히는 장난일까? 나는 눈물이 번지는 화면 위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 누구세요? 즉시 답이 돌아왔. 말할 수 없어. 그들이 지켜보고 있어. 온몸에 피가 식어버렸다. 지켜보고 있다니? 누굴? 나를? 아니면 이 장례식을? 나는 서둘러 주변을 둘러보았다. 도리스, 목사님, 검은 베일을 쓴 자스민, 몇몇 이웃들. 그뿐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부재는 너무 이상했. 민호는 이 마을을 위해 평생 일해온 사람이었다. 아이들의 자전거도, 농부들의 트랙터도, 이웃들의 낡은 가구도 고쳐준 사람이었. 그런데 왜 아무도 오지 않았을까? 왜 이 장례식은 마치 숨겨진 듯 치러지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지훈이 다가와 내 팔을 잡았. 엄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속에서 의심을 느꼈. 나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 괜찮아.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의 시선은 내 눈을 깊게 파고들었다. 걱정이었을까? 아니면 의심이었을까? 장례가 끝나고 도리스가 집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혼자 있고 싶다고 거절했. 집으로 돌아오자 부엌에는 아직 민호의 머그잔이
싱크대 위에 놓여 있었고 그의 낡은 재킷이 의자에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부재를 외치고 하지만 내 휴대폰은 그의 존재를 속삭이고 있었다. 곧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돈을 확인해. 누가 움직였는지 봐. 나는 숨이 막혔다. 병원에서 지훈이 보험금을 얘기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너무 잘 알고 있던 숫자들, 너무 침착했던 태도. 민호가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을 움켜쥐고 무언가 말하려 했던 이유가 이제야 선명해졌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집안의 모든 삐걱거림이 위협처럼 들렸고 그림자 하나하나가 배신을 속삭이는 듯했다. 지훈이 가져왔던 서류들, 서준이 건네던 브로슈어들, 자스민의 비웃는 눈빛, 모든 순간이 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리고 민호의 마지막 손짓, 입술의 떨림이 나를 괴롭혔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아침 9시 나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거래하던 제1은행으로 갔다. 지점장 김 여사가 나를 보자 깊은 연민이 깃든 눈빛으로 맞이했다. 선희 씨, 정말 안타까운 소식 들었어요. 제가 도울 일 있을까요? 나는 낮게 속삭였다.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제가 모르는 출금이 있었는지. 잠시 뒤 그녀는 최근 6개월치 내역을 출력해 건넸다. 손끝이 떨리며 종이를 넘기던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1월 1,000달러 인출, 2월 3,000달러, 3월 4,000달러. 석 달 동안 벌써만 불가까운 돈이 빠져나갔다. 이럴 리가 없어요. 민호는 큰 돈을 쓰지 않아요.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김 여사가 조심스레 직접 오셔서 서류에 서명하셨어요. 몇 번은 지훈 씨도 함께였죠. 아버지가 글씨 보기가 힘들다며 옆에서 도와드린다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민호는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 늘 작은 글씨도 직접 읽던 사람이었다. 지훈이 도와줄 이유가 없었. 집에 돌아와 나는 내 서랍 속 잠겨있던 금속 상자를 꺼냈다. 거기에는 우리 삶의 기록들이 있었다. 집문서, 보험증서, 통장 사본들. 숨이 막혔다. 민호의 생명보험은 불과 6개월 전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크게 늘어나 있었다. 2달 전에는 산업재해 보상 특약이 추가되어 작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할 경우 1만 5천 달러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서류 위에는 민호의 서명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흔들리고 불안정했다. 늘 단단하던 그의 필체와는 달랐다. 그때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그건 민호의 뜻이 아니었어. 아들들이 설득한 거야. 함정이었어. 나는 서류를 떨어뜨리며 숨을 삼켰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진실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지훈이 자스민과 함께 집에 찾아왔다. 그는 와인병을 들고 들어오며 부드럽게 웃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떠나신 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앞날을 생각해야죠. 보험금이 곧 지급될 거예요. 5만 달러와 산재 보상 1만 5천 달러. 그 돈으로 작은 집이나 아니면 좋은 실버타운에 가실 수 있어요. 서준이랑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엄마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스민도 거들며 말했다. 맞아요, 어머님. 여기에 계시는 건 위험해요. 지훈이는 돈 관리에 능하니까 맡기시면 안심이실 거예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들은 내 안전을 위하는 척하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또다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들이 주는 건 먹지도 마.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야. 다음은 당신 차례니까.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내 아들들이 민호를 죽였다는 것뿐 아니라 이제 나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민호가 마지막 순간에 전하려 했던 말의 의미를.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한숨도 못 잔 채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 앞에는 보험 서류와 은행 내역서가 널브러져 있었고 내 손은 민호의 낡은 노트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떨리는 가슴 속에서 한 가지 다짐이 피어올랐.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것. 오전 10시 정각 마당에 차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검은 세단이었다. 서준이 조수석에서 내렸고 자스민이 그 뒤를 따랐. 세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완벽한 호흡으로 걸어왔다. 나는 미리 현관문을 열어두었. 엄마. 지훈이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서준은 하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좋아하시는 빵 사왔어요. 자스민이 직접 내린 커피도 있고요. 휴대폰 속 경고가 떠올랐다. 그들이 주는 건 절대 먹지 마.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거실에 앉아 지우는 내 손등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 엄마,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들려요. 엄마가 혼잣말도 자주 하시고 기억도 가끔 잊으신다고요. 도리스 이모도 그러던데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리스가 그럴 리 없다. 그건 분명 조작된 말이었.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슬픔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엄마가 괜히 불안해하시고 괜히 의심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 그럼 너희는 왜 아버지 작업장 폭발에 대해 아무 기록도 없다고 생각해? 왜 경찰도 보고서가 없고 기계는 멀쩡한데?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이 흔들렸. 엄마, 그건 단순한 사고예요. 아버지가 수리를 잘못하신 거죠. 깊이 파고들 필요 없어요. 거짓말.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에서 확인했어. 수천 달러씩 빠져나갔고 네가 같이 있었대. 그리고 그 보험 누가 늘리자고 했니?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서준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진정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 엄마, 이런 건 엄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자스민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억지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선희 어머님, 이런 집에서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사실 저희가 이미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엄마께서 불안 증세가 심하다고 판단하시더군요. 곧 시설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의사가 나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판단을 내린다고? 지훈은 낮고 단호하게 말했.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만약 엄마가 끝까지 고집하시면 법원에서 무능력자로 판정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에요. 숨이 막혔다. 아들들이 날 미치광이로 몰아 시설에 가두려 한다니. 그 순간 나는 선명히 깨달았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 보험금과 집. 모든 걸 빼앗기 위해 나를 없애는 것. 나는 억눌러온 분노를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 알았다. 생각해 볼게. 그들이 집을 떠나면서 빵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차가 사라지자마자 몸이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 와인잔을 쥘 수도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 그들이 곧 다시 올 거야. 오늘 밤 늦기 전에 만나자. 내일이면 너무 늦는다. 오후 3시 동네 카페. 뒷자리에서 스티븐을 찾아. 화면 위 글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다. 드디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이가 이름을 드러냈다. 스티븐.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새 뒤척이다가 해가 뜨기도 전에 몸을 일으켰다. 마치 재판장에 서는 기분으로 나는 짙은 보라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 민호가 살아있을 때 여왕 같다고 말해주던 옷이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마을 카페로 향하는 길,
모든 그림자가 나를 노려보는 듯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내 가방 안에는 민호의 노트와 편지가 있었다. 그것이 나를 버티게 했다. 오후 2시 45분. 카페 문을 열자 구수한 커피 향이 퍼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머리는 희끗했고 세월이 깃든 얼굴은 날카롭지만 따뜻했다. 김선희 씨?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 제 이름은 스티븐 박입니다. 민호 씨가 세상을 떠나기 3주 전 저를 고용했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 고용했다고요? 그는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문서,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민호 씨는 이미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두 아드님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요. 정확히는 몰랐지만 생명보험과 재산을 둘러싼 불길한 기운을 느끼셨죠.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민호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스티브는 녹음기를 켰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의 목소리였. 스티븐,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사고가 아닐 거야. 지훈이가 자꾸 보험을 늘리자고 해. 선의를 위한 거라지만 그 안에 이상한 조항이 숨어 있더군. 내가 따지자 웃으며 넘어갔어. 그 웃음이 너무 소름 끼쳤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살아있는 듯 생생한 남편의 목소리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 스티브는 또 다른 파일을 틀었다. 이번엔 지훈의 목소리였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아버지가 눈치채고 있어. 이미 메탄올은 구해놨어. 커피에 타면 그냥 중풍인 줄 알 거야. 병원 도착했을 땐 늦었겠지. 숨이 막혀 몸이 굳었다. 이어 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 내일 지훈이가 커피에 타기로 했어. 아버지는 그냥 비타민 보충제라고 생각하시겠지. 어지럼증, 혼란, 혼수, 완벽해. 그리고 엄마는 너무 무너져 있을 테니 저항 못 하실 거야. 집도 돈도 다 우리 거야. 나는 비명을 막으려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내 아들들의 목소리. 내가 품에 안아 키운 아이들. 그 목소리가 살인을 모의하고 있었. 스티브는 내 손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보셔야만 했습니다. 민호 씨는 메탄올에 중독되어 돌아가신 겁니다. 병원은 그것을 뇌 손상으로 착각했죠. 아드님들은 절박했습니다. 빚이 산더미였으니까요. 그는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지훈이 약품 가게에서 갈색 병을 사는 장면. 서준이 어두운 골목에서 현금을 건네는 모습. 그리고 대부업체의 문서들. 지훈은 7만 달러의 빚을, 서준은 도박으로 4만 달러를 날리고 있었다. 나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스티브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에 가야 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두 아드님은 판사에게 어머님을 정신적 무능력자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자산과 결정권을 잃고 시설로 보내지실 겁니다.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그들이 벌써 그 단계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니.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밤 가야겠네요. 증거를 다 가지고. 더 늦으면 안 돼요. 스티븐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민호 씨가 원하신 대로 끝까지 싸웁시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에서 또 메시지가 왔. 그를 믿어. 내가 보낸 사람이야. 숨이 막혔다. 내가 보낸 사람. 민호의 목소리가 죽음 너머에서 나를 인도하는 듯했다. 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 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요. 그날 밤 우리는 어둠에 몸을 숨긴 채 경찰서로 향했다. 오래된 건물은
커피와 낡은 종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오콘넬 경위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희 씨,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나는 민호의 노트와 편지, 녹음기와 사진이 담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제 아들들입니다. 경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무겁게 말했. 이건 상상 이상이군요. 하지만 이 증거들로는 충분히 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정말 각오되셨습니까? 그들이 당신 아들들인데도?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 그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독살하고 어머니를 없애려는 자식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건 범죄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곧바로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시신을 부검해야겠군요. 메탄올 흔적이 나오면 이 사건은 살인으로 전환됩니다. 그날 자정 검찰청에서 검사까지 도착해 증거를 검토했다. 그는 서명하며 단호히 말했.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새벽에 바로 체포합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집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됐지만 마음만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7시 반쯤 사이렌 소리가 마을을 가르며 들려왔다. 경찰차들이 지훈의 집과 서준의 아파트로 나뉘어 달려갔다. 곧이어 내 전화가 울렸다. 지훈의 번호였. 엄마, 빨리 서준이 집으로 와야 해요. 큰일이 났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몇 시간 뒤 오콘넬 경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선희 씨, 끝났습니다. 두 아들은 구속됐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나요?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훈은 처음엔 전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들려주자 무너졌습니다. 서준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6블록을 쫓아가 체포했죠.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듯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였다. 민호가 원했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났으니까. 2달 뒤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 이웃, 그리고 낯선 구경꾼들까지. 사건은 전국 뉴스로 번졌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를 독살한 두 아들 탐욕이 불러온 가족의 비극. 나는 검은 드레스에 보라색 스카프를 두르고 증인석에 섰다. 민호가 사랑하던 색이었. 검사는 차례차례 증거를 제시했다. 민호의 건강검진 기록, 사망 직전까지 건강했다는 증거. 부검 결과 혈액 속 치명적인 메탄올 수치, 위조된 보험 서류, 수상한 은행 출금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두 아들의 음성. 내일 아버지 커피에 타자. 완벽해. 엄마는 너무 무너져 아무것도 못할 거야. 법정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고 판사의 얼굴은 굳어졌. 내 차례가 되자 나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증언했. 나는 두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었고 남편은 평생 땀 흘려 그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짐이라 불렀습니다. 돈 앞에서 아버지를 죽였고 어머니를 없애려 했습니다. 가족이라 부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고 서준은 끝내 나를 노려보며 분노로 몸을 떨었. 배심원단은 단 6시간 만에 판결을 내렸. 피고 지훈 김, 서준 김. 1급 살인 및 살인 공모죄에 대해 유죄. 판사의 망치가 울렸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단 30년 전까지는 가석방 불가. 순간 법정은 술렁였다. 자스민은 얼굴을 가리고 뛰쳐나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 드디어 민호에게 정의가 내려진 것이다. 6개월 뒤 나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보내는 이는 지훈이었다. 그의 글씨는 떨리고 삐뚤빼뚤했다. 엄마,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빚과 욕심이 나를 눈멀게 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을 파괴했지요. 서준이와 나는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내일 나는 내 삶을 끝내려 합니다. 아버지께 꼭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다음 날 뉴스는 차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지훈이 교도소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서준은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 그는 교도소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지금도 환영에 시달린다 했다. 매일 밤 아버지 민호가 나타나 자신을 꾸짖는다고. 나는 만족해야 했을까? 정의가 실현되었으니 기뻐해야 했을까?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내가 낳아 키운 아들들이 사라진 것이다. 2년이 흐른 지금 삶은 다시 조용한 흐름을 찾았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함께 지켜온 이 집에 살고 있다. 민호의 오래된 작업장은 이제 작은 정원으로 변했. 장미와 해바라기가 가득 피어나고 매주 일요일이면 그 꽃을 잘라 민호의 무덤에 올려둔다. 스티브는 여전히 내 곁을 지킨다. 그는 매주 커피를 들고 찾아와 정원이를 돕고 때로는 그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내게 늘 말한다. 민호 씨가 끝까지 싸운 용기 덕분에 선희 씨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생명보험금과 보상금을 내 삶에 쓰지 않았다. 대신 민호재단을 세웠다. 가정 내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였다. 조사를 지원하고 법적 자문을 제공하며 배신당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더는 혼자가 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내게 묻곤 한다. 아들들을 직접 법정에 세운 걸 후회하지 않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아니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과 충성, 그리고 명예로 정의되는 겁니다. 민호는 나의 가족이었고 도리스와 스티븐도 가족입니다. 그러나 지훈과 서준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죽음은 잔혹한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어둠 속의 등불이 되었다. 이제 누군가는 그 불빛을 따라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녁이 내려앉을 때면 나는 마당에 앉아 민호의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노을빛 속에서 바람이 꽃잎을 스칠 때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민호, 약속 지켰어. 진실을 밝혔고 정의를 세웠어.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희망으로 바꿨어. 당신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 시간은 흘렀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다. 어떤 날은 정원에서 피어나는 장미를 보며 미소 짓다가도 아이들의 웃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왔. 그러나 나는 이제 눈물을 감추지 않는다. 그것이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나를 찾아와 말한다. 선희 씨,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용기를 얻었어요. 피부치라 해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사랑 없는 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지켜내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밤이면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귓가에 맴돈다. 잘했어, 선희. 넌 해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는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진실을 지켜냈고 정의를 이루었으며 사랑을 끝까지 지켜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민호, 당신은 여전히 내 곁에 있어. 언제나.